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피고적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몸으로 적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요. 추가되는 내용은 특별히 더 이상은 없겠습니다. 판례 내용이나 아니면 개념 정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먼저 판서되어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인지 여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공무수탁 사인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출제된다면 이쪽에 있는 이 처분적 조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무수탁 사인이 처분을 발령한다. 처분 발령할 수 있다고 했나요? 공무수탁 사인 역시 기타 행정 주체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도 처분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처분이 만약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될 것인가,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논의한다고 했죠. 피고적격과 관련된 내용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정청, 두 번째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역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 발령할 때, 두 번째는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 발령할 때, 이 두 가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역적 행정청이 아닌 공무수탁 사인이 처분을 발령할 때 상황이고요. 이때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해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과연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즉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행정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문제죠. 만약에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면은 이때는 공무수탁 사인이 처분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공무수탁 사인일 때 그 공무를 위탁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그죠? 그쪽의 행정청, 위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2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신법이나 행절법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은 행정소송 얘기니까 행정소송법 2조 2항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란 뭐라고요?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있는 행정청은 뭐라고요?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고, 그렇다면은 공무수탁 사인은 그 공무를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그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정청이 된다고 했고요. 따라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무수탁 사인도 뭐 될 수 있다?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네요. 그렇죠? 그다음 처분적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청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 맞나요? 맞죠. 그렇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 이건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권한위임, 내부위임, 권한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공무수탁 사인 부분과 함께 처분적 조례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례에 대한 항고성에 대한 문제로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례에 대한 항고성.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전형적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형적 조례. 전형적 조례와 달리 처분적 조례는 어때요? 처분적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구체적 처분과 같은 법 집행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적 조례는 그 형식이 조례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대한 항고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성과 관련된 피고적격 문제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 조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성 논의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2단계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죠. 조례는 뭐예요? 자치법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쪽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쪽이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모두 포함된다.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지방의회가 국회와 같은 무엇은 아니라는 거죠? 입법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입법기관이라고 한다면 뭐가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아니죠.
애당초 행정기관이 아니면 행정청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고적격 논의도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도 행정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2단계 논의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의결기관에서 지방의회,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누구누구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는 내부적 의사를 결정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요, 그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이 원칙적으로 우선 뭐가 돼요? 얘가 행정청이 될 것이고 얘가 피고가 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조례가 어쨌든 얘도 조례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 그래서 여기서 일반 사무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살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요, 지방자치법 26조 2항이거든요. 26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례안을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조에서 뭐라고요?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공포권을 누가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공포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얘가 행정청이다. 외부적 의사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행정청, 얘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무의 규율 내용이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교자법이라고 그래요. 지교자법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 14조에 보시게 되면 조례공포권을 누가 교육감이 공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감이 공포한다. 그러니까 얘가 조례공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이게 복습하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복습할게요. 세 번째 복습일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뜻이냐? 몸에 한번 쭉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들어만 주시면 이 그림 가지고 그림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흡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체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송상 피고적격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항고송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액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의 이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합치면 당사자 적격이 되겠죠?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 중에 피고적격입니다. 이외에도 불가증력 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그리고 제소기관에 대한 소송요건 논의도 있겠죠. 그리고 재판관할, 즉 관할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피고적격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고적격. 피고적격은 원고적격과 함께 당사자 적격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로서 본안 심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에 비교했을 때 피고적격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소송 당사자 중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즉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함께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13조 1항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법 제38조 1항과 38조 2항에 따르게 되면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이에요. 그래서 38조 2항을 보시면 13조 규정은 13조가 뭐예요? 이거죠? 13조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도 적용된다. 역시 마찬가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38조 2항은 뭐라고 돼 있냐? 13조의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기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특례 규정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역시 법률적 소송이 맞나요?
당연하죠. 예, 법률적 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법률 행위 능력을 가지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논리상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행정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상, 법률적 소송상의 피고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은 일개 행정기관으로서 권리 의무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 피고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심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법 17조인데요. 행정쟁송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특례 규정이 바로 이 피고 적격 규정이 되는 것이겠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 이 피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고 또한 재판을 통해서 행정 통제 기능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행정청에게 그와 같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 수행을 해서 나온 이제 판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 행정청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점 조심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취소용상 피고 적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9조가 뭐죠? 취소용의 대상 적격 규정이죠. 예, 19조의 대상 적격 규정을 보시게 되면 취소용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처분 등이다. 그리고 이 등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말한다는 것이죠.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이라 함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하고 나서 괄호 열고 이하 처분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하 처분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이라 함은 여기까지가 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등은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 그때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 그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피고가 처분행정청이 되고 재결에 대해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피고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신청을 받은 행정청. 왜? 예, 어떤 처분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맞을 듯한데 행정심판법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17조를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법에서는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은 오직 처분만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하면서도 의무행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안 하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범위 내에서요? 의무행 심판의 범위 내에서요. 그럼 행정소송에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중에서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은 무엇과 무엇이 있죠? 거부와 부작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거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효등황의소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부행위 처분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럼 결국 거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하면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한 것이 맞나요? 맞죠?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한 게 맞습니다. 그럼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특히 문제될 수 있는 부작위 쪽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항의송을 제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거부와 마찬가지로 부작위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됩니까? 부작위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 맞다면 부작위 위법 항의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한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부작위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렇다면 부작위 위법 항의송은 결국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에서는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작위 위법 항의송에서 38조 2항이 그 19조를 준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19조와 38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이 부작위 위법 항의송도 처분에 대한 소송이에요.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부하고 부작위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쪽에서는 거부도 부작위도 처분이 되어야지만 부작위 위법 항의송에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작위 위법 항의송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법에서는요. 거부나 부작위가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처분이어야 한다.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이어야 한다라는 별도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는 표현이 피청구인과 관련돼서 따로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그냥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해도 상관없게 된다 이거예요. 행정심판 쪽에 있어서 문제와 피청구인의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문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행정청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 이것은 바로 행정청을 13조 1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행정청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의 논의가 되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조직법상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한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공무수탁사인. 이 처분을 발령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구를 상대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소송법 13조 1항의 행정청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공무수탁사인. 과연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발령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수탁사인이 항고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행정소송법 2조 2항 때문에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네요.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인까지도 행정청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때 여기서의 사인이 공무수탁 사인을 의미함은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 있어서의 행정청이란 바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첫 시간에 판서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국가 등으로부터 공무를 민간 위탁받은 사인으로서의 이 공무수탁 사인,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기타 행정주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따라서 이 공무수탁 사인은 또한 스스로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령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발령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와 누구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 중 누가 과연 피고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의 피고적격 문제는 오직 처분적 조례에서만 논의되는 것, 처분적 조례에 한해서만 이 피고적격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분적 조례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지만 피고적격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처분적 조례는 전형적인 조례와 달리 일반성, 추상성의 형태를 띠지 않고 또한 별도의 구체적 처분 없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우리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피고적격,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적격 관련돼서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13조에 의해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가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거랑 같은 결론이죠? 예, 맞습니다. 처분적 조례라는 거, 조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의결기관이 되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제정됨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모두 다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의결기관은 입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중 어느 행정기관이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때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이라는 것은 바로 조례 공포권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공포권을 가진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26조 이쪽이죠. 26조 그 다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하게 되면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장과 교육감이 바로 조례 공포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장과 교육감이 바로 피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심 의결 및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우선 얘네들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관련하여 판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집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여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행기관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의결에 의해서 바로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지방 주민에 의한 선거의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 규율의 문제를 떠나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단순한 내부 규율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 시민 법질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얘네들은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얘네들 역시도 조례 제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행해진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의결사항에 집행을 위한 집행기관의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과 함께 의사표시 모두가 지방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청은 결국 지방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바란 경우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항고송을 제기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거 역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13조 1항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했을 때 권한 없는 자의 처분 발령 시 누가 항고송의 피고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행정처분의 주체상 적법 요건에는 정당한 권한, 권한의 범위 내, 정상적인 의사작용, 정당한 권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체상 적법 요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금 여기 밑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서 이 행정청은 어떤 행정청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는 것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쪽에 이 문제죠. 이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본안 판단에 대한 문제로서 주체상 하자에 관한 논의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소송재판에서 피고적격 문제로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개의 판례를 잠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한 위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행정상 강제징수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납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때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강제징수가 가능한데요. 이때 공경매로서 공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의 세무서장이 행하기도 하지만 성업공사한테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 성업공사라는 것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공매 처분이 위법할 때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송 등의 항고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 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얘가 바로 피고가 된다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판례는 다수의 판례에서 일관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외부적으로 그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내부 위임과 관련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편의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때는 이 위임관청을 피고로 삼아야겠지만,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이 위임청이 처분을 발령할 때 말이에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위임청이 이렇게 처분을 발령했다면 위임청을 상대로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만은, 이건 뭐냐면 얘가 바로 정당한 피고가 된다 이겁니다. 정당한 피고. 하지만 항고소송상 피고 적격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위임청이 바로 내부 위임에서의 위임청이 서울특별시장이고, 여기에 있는 이 수임청이 만약 구청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무허가 제본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신고 수리 권한을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을 한 경우에
구청장이 그의 명의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 뭐예요, 얘? 권한도 없는 자인데 자신의 명의로 불수리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이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권한의 대리 역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인데요.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권한의 대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 판례가 있지만 이 예외적 판례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면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권한의 대리 쪽에서는 예외적 판례가 있다. 즉 이 대리청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한 이 대리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었다는 점, 여기는 예외적 판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로서 합의제 행정관청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 합의제 행정관청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서 수권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제 행정관청은 당연히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행정청에는 독임제 행정관청과 그리고 합의제 행정관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행정청은 바로 독임제 행정청입니다. 독임제 행정청이라는 것은 기관의 장과 같이, 즉 예를 들어 행정각부의 장관이라거나 지방자치단체 장과 같이 그 구성원이 한 명인 행정청이 바로 독임제 행정청입니다.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합의제 행정청이란 무엇이냐? 각종 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노동위원회나 토지수용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와 같이 각종 위원회, 물론 여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각종 위원회와 같이 그 구성원이 2명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조직의 의사결정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청을 우리가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로서의 행정청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 출제된 바와 같이 당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 직원이 있었어요. 이 소속 직원이 노조 행위를 했단 말이죠. 노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직위 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게 됐는데, 이때 이 직위 해제나 해임 처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이 아니거든요. 행정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 갑이 직위 해제 및 해임 처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때 제일 먼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만약에 불구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요. 이때 노동위원회법 27조를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현재의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위원회 역시도 합의제 행정관청인 건 맞아요. 따라서 피고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개별법에서 노동위원회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장이 바로 피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땐 예외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고소송상 피고 적격과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 외에도 권한의 승계나 아니면 행정청의 소멸, 그리고 피고 경정 등과 같은 논의들이 피고 적격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관식 행정법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관식 행정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청, 두 번째는 처분 등을 해야 하는 행정청. 이것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행정청 쪽에 있어서의 공무수탁 사인과 처분적 조례 또는 처분적 법규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비교하면서 들어갔던 것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부심 의결이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처분 등을 향한 행정청과 관련된 문제로서 권한 위임이나 내부 위임 또는 권한의 대리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뭐냐면 소스처럼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배점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5점 정도 배점으로 사례 문제에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항고소송상 피고적격과 관련된 논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